어떻게 월급으로 10억 모으기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10억은 뭐 로또에 당첨이 되지 않고서는 얻기 힘든 돈인 것 같고, 또 주위에서도 10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 뭐 부동산까지 치면 그래도 집을 소유하신 분들 좀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았죠. 저희 부모님 때는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도 그때 이자가 10%가 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땐 자산 증식을 하기가 쉬웠고요. 특히나 은행 예금이 10%였지만 부동산은 더 빠르게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 때는 사실은 10억을 모으는 게 오히려 지금보다도 좀 더 수월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직장인분들이 10억을 모은다는 건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라는 것 특징은 첫 번째로서는 정해져 있어요. 월급이 뭐 많이 늘어나면 뭐 억 단위 월급까지 늘어나겠지만 사실은 거의 평균의 밴드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치가 나왔었죠. 우리 한 가정당 소득, 월소득 같은 경우에 평균이 한 4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한 가정당. 그런데 뭐 많이 늘어나면 세후 뭐 600만 원, 700만 원, 은퇴까지 뭐 1000만 원까지 넘는 이제 임원까지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 밴드가 어느 정도 선에 정해져 있죠. 뭐 한 달에 1억, 한 달에 10억 버는 월급쟁이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월급쟁이로서 10억을 모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냐. 신입사원이면 20대 중반에서 후반대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직장을 해보면 많이 다니면 이제 50대, 60대까지 다니는데 그 20년, 30년 동안의 월급을 받고 근데 20년, 30년 동안 일을 하죠. 근데 은퇴는 요즘 평균 연령이 몇 세까지죠? 수명이? 100세죠. 그러면 60대 때까지 은퇴를 하면 30세에 취직을 하면 30년 일을 하고 100세까지면 40년을 소득 없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10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10억을 모은다라고 하더라도 40년 동안 내가 내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10억 갖고 내 노후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10억이 우와 그럴 정도의 금액은 사실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이 금액이 10억이 지금은 커 보이지만 과연 30년 뒤에 20억이 현재의 얼마의 가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따져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월급 관리는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관리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월급 300, 400을 받는 사람이 누구는 10년 뒤, 20년 뒤에 그래도 내 명의의 아파트 한 채는 있고 내 명의의 좋은 차라든지 아니면 노후는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끔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월급이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급이 대기업 들어가서 뭐 월급 500만 원, 600만 원 넘는 친구들도 있는데 돈이 항상 허덕여요. 왜냐면 쓰면 월급이 500만 원, 600만 원이든 월급이 200만, 300만 원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큰 돈을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A부터 Z까지 한번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동양증권, 예전에 동양증권이었죠. 현재는 유안타증권에서 스타 PB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약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이제 그 본사에서 VIP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VIP라고 하면 금융권에서 VIP라면 자산이 얼마 정도 되면 VIP라고 할까요? 100억이요? 네, 100억이면 당연히 VIP고요. 보통은 이제 PB들이 이제 큰 자산, 특히나 금융권에 맡긴 자산이 있고 또 부동산 자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을 다 합쳐서 100억 정도면 VIP라고 하고요. 금융권에 맡긴 돈이라고 하면 한 2, 30억 정도 이상이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금융권에는 전체 자산에서 맡긴 돈이 약 한 2,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지금 50대 이상의 분들은 한 70% 이상이 다 부동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2, 30억 정도 예치를 했다라는 분들은 보통은 부동산까지 합치면 100억 정도가 있고요.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금융권에 안 놔둡니다. 왜냐하면 IMF도 겪으셨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고요.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5천만 원 예금자 본다라고 하면 나 웬만한 돈 맡겨도 다 전액이 보장되지만 30억이 있다고 해보세요.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은행권 여러 군데 두고요. 또 증권사도 여러 군데 두는데 제가 그 중에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도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특징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저는 심심하면 맨날 여쭤봐요. 제가 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버셨구나 라는 거를 저도 또한 앞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 노하우를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또 부자들의 시크릿 코드 631의 저자고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의 저자고요. 또 팟캐스트 아빠 얼마 벌어의 고정 패널이었고요.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서울경제TV 출연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월급 관리와 지출 관리를 통한 최대 저축하기. 키워드가 첫 번째는 월급 관리입니다. 월급 관리라는 것은 내 월급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일 거고요. 지출 관리는 이 월급이 내 통장에 들어오죠. 매달 20일 날 또는 23일, 25일 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월급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그 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월급에다가 지출을 빼면 나머지가 내 여유 자금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저축 가능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늘릴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내가 측정을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산출됐던 저축 가능 금액을 통해서 어떻게 저축을 하는지 그것이 10억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안 좋아져서 또 까먹는 분도 많이 있죠. 투자를 해서 그렇게 안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 시작 단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월급 뭐 내가 몰라?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인 월급 얼마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앉아 계신 분들 본인은 월급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세후 알고 계신가요? 세후? 매달 똑같나요? 그 들어오는 금액이?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격달로 계속 보너스가 들어오신 분이 있고 또 월말에 특히 삼성전자가 유명하죠? 연말에 성과급 보너스가 거의 연봉의 뭐 반 정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월급이 세전이 얼마고 세후가 월급이 얼마다는데 꼭 세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자랑하려고. 세전, 특히 내 포켓에서 나간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세금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세금을 다시 갖고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를 통해서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세후 월급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장에 꽂히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연말 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거부터 보죠. 한 달 건너로 들어오는 상여금은 포함을 해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격달로 100만 원씩의 상여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분은 월급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데 격달로 6달은 100만 원씩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월급을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우, 여기 오신 분들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시네요. 250만 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제 월급은 25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올 연말의 상여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연말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것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연말에 들어온 게 내가 만약 예측이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환산해야겠지만 보통은 연말에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 연도 연봉에다가
어느 정도 합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개별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 수익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의외로 젊으신 분들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돈도 있지만 대출 껴서 하고 그걸로 월세 수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월세도 거의 고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 수익이 있으면 그 월급에 당연히 포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월급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수입이 월 환산을 해서 얼마인지를 우선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월급의 요건 이거죠. 예측이 우선 가능해야 됩니다. 회사가 내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예측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주는 거 아니면 로또가 되는 거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겠고요. 측정 가능한 것 회사가 나한테 설날에 한우를 50만 원씩 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겠죠. 그걸 뭐 다시 뭐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측정이 좀 불가능하고요. 꾸준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격달로 나오더라도 이런 것들은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함이 안 된 것들 특히 연말에 어떤 보너스의 개념으로 들어온 것들은 월급에 산정하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후 200만 원을 받는 A씨가 있습니다. 한 달 건너마다 100만 원을 보너스를 받는 분이 계시면 이분은 한 달 월급을 얼마나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까 와 계신 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250만 원으로 상정을 해야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번지를 정확히 알고 소크라테스가 이랬죠.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얼마를 번지 알아야지만 재테크의 제일 기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내가 얼마 버는지 이제 아셨죠? 그 다음은 뭘 알아야 될까요? 내가 얼마 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얼마 버는지 아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도 너무 많고요. 종류도 많고 매달 사람 일하는 게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IP 분들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일반 개인 분들도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코칭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제가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70%에서 80%는 내가 얼마 쓰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아신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재무설계 시트가 있는데 거기다 다 적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적는데도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부분 너무 많고 평상시에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나도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했겠다. 나 월급 많이 받는데 생각 없이 막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더 몰라요. 왜냐? 내가 지금 쓰지만 내가 돈을 내는 거는 다음 달에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이번 달 내 현금 쓰는 거랑 신용카드 각자 돈이 나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달 지출의 변동성이 크죠. 봄, 가을 때는 결혼식도 굉장히 많고요. 연말 때는 모임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가 월급보다 더 힘듭니다. 특히나 가계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없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있는 거 다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서 찔리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역을 어떻게 하면 좋냐? 지출 내역을 구체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 시트에다가 이제 적게끔 하는데요. 그 내역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여성분들은 식비, 맛집 탐방 많이 다니시죠? 이 식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이 나온 게 통신비, 휴대폰비, 데이터 요금제, 또한 뭐 거기다가 태블릿 PC도 쓰고요. 거기다 집에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 전화, 또
요즘 뭐 TV 중에서도 IPTV라든지 그런 것들 의외로 찾아보면 한 가정당 20만 원이 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비, 그다음 교통유류비,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그러니까 여기서 보험료라고 하면 2장에서 제가 보험 파트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보험은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있고요.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라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리죠? 혹시 두 가지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거 조금 이제 산수가 아니라 이제 조금 좀 더 구체화됐죠. 보장성 보험은 내가 아프면 돈이 지급되고요. 아프지 않으면 날아간 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만기 얼마 환급? 사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저축성 보험은 보험사에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축보험 들어보셨죠? 저축보험은 저축이니까 은행에 있는 저축 같은 건데 보험사에 사는 상품 저축보험. 아니면 연금보험이라고 있죠? 연금 상품이 있는데 그걸 보험사에 있는 거를 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축성 보험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 그러니까 이거는 지출이 아니라 저축으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대 뭐 하기로 했죠? 내가 얼마 쓰는지를 다 보기로 했죠. 그래서 저축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빼고요. 보장성 보험은 암보험, 종신보험. 죽지 않으면 안 나오죠. 종신보험은. 암보험은 암이 안 걸리면 안 나오죠. 실비보험은 내가 병원에서 실제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출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많이 상담해보면 지인들한테 보험을 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가입한 분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디에 보장되는지를 아시는 분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9명은 그냥 좋은 거를 소개 조건이 하고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지출입니다. 한 달에 내가 20만원을 넣으면 이건 다 지출로 빠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부모님, 효자, 효녀이신 분들은 용돈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라든지 대출 이자. 특히 그 대출은 원금을 갖는 경우가 있고 이자를 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원금은 아까도 저축성 보험 뺀 것처럼 원금 갚는 것도 저축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출을 원리금을 갚을 때 원금 갚는 거는 저축이다라고 보고요. 이자는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출 이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식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쓰는 거면 뭐죠? 나한테 나가면 안 돌아올 거 또는 들어올 확률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지출이다라고 보면 되죠. 이자는 나한테 안 들어오죠. 또한 보장성 보험도 병에 안 걸리면 안 들어오죠. 대신에 원금, 대출에 원금 갚은 거는 실제로 내가 원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거고요. 저축성 보험은 만기 때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출이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월급을 지금 받고요. 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월급 빼기 지출은 뭘까요? 바로 저축 가능 금액이죠. 평균을 낸 월급과 평균을 낸 지출. 지출은 정말로 등락이 큰데 이것을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러고 그 지출에 맞게끔 이제 내가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저축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 지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저축 가능 금액이 딱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정하는 게 왜 그러냐? 이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400을 받는데 지출을 한 달에 200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축 가능 금액이 200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정의를 내리는 사람과 안 내리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평상시에 주위에서 저축 100만 원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은가요? 적게 하는 것 같은가요? 저축을 100만 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적게 하는 것 같은가요? 그러면 적게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200만 원은 많이 하는 것 같네? 200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월급을 받더니 400이고 한 달에 쓰는 건 15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는 돈이 250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럼 그 사람한테는 저축 200만 원이 많이 했던 걸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는 적게 한 걸 거예요. 적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뭐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단순하게 저축하면 너 많이 하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수치로 다 정하는 겁니다. 재테크는. 월급 평균에다가 평균 지출을 빼니까 월급 가능 금액이 있죠. 요것보다 많이 하면 적금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적게 하면 적금을 적게 하는 거죠. 단순하게 50만 원, 100만 원 했다라고 해서 적게 하는 거고 150만 원, 200만 원 저축했다라고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월급 지출을 다 쓰는데요. 400 버는데 명품백 하나 사면 끝나는데요. 내 취미는 한 달에 한 번씩 신상 사는 게 취미인데요. 나의 자아를 표현하는 건데요. 라는 분들 저축 가능 금액이 빵원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출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이상적인 저축 가능 금액은 소득 대비 미혼의 경우는 60에서 70%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이 가능해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기혼의 경우는 30에서 40% 정도를 저축을 하면 그나마 적당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혼의 경우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요.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빠져나간 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축 가능 금액을 정확하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적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혼의 경우는 60에서 70%, 기혼의 경우는 30에서 40% 정도보다 안 된다라고 하면 지출을 줄이고 저축 가능 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거죠. 이거를 구하는 게 재테크가 제일 큰데 내 돈 계산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얼마나 쓴다고 그거를 일일이 그걸 구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이것이 내 미래에는 10억이 있냐 제로가 있냐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이 저축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죠. 지출을 줄이고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나 지출을 줄이는 게 있겠죠. 근데 나는 지출을 줄일 생각은 없어. 그럼 월급을 늘리세요. 월급 어떻게 늘릴까요? 월급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투자. 또 뭐가 있을까요? 주식이 월급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재테크에서 들어간 거죠. 다음 단계 때 들어간 거. 이직. 그렇죠.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이겠죠. 자기 개발해서 고속 승진을 하든지. 그래서 최고의 재테크는 저는 사실은 부자들이 말하지 않은 도네이지에서도 썼지만 사실상 최고의 재테크는 확실한 재테크는 자기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게 제일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400만 원 받던 사람이 800만 원 받는 길은 그거는 자기의 포지션, 자기 각자 회사의 포지션이 있죠. 누구는 인사팀에 있고요. 누구는 총무팀에 있고요. 누구는 영업팀에 있는데 거기서 제일 잘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봉이 2배씩 늘고요. 알아서 창업을 하게 되고요. 알아서 스카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지금 강의에서 약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월급 늘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도 있어요. 월급 늘리는 또 한 가지 방법. 바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제 3교시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조금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왔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쓸 돈을 미리 정하면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달에 내가 쓸 돈을 정하고 계신가요? 아, 정하고 계세요? 아, 남자분도 정하고 계신가요? 한 달에 쓸 돈을? 한 달에 쓸 돈을 정하고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고요. 쓸 돈을 정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그 돈을 출금을 해서 갖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 통장에 따로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매달 카드로 체크해요. 아, 11년 됐으면 3분의 2 썼구나. 이제 예상보다 많이 썼으면은
그러면 내가 쓸 돈을 체크카드에 다 넣는 건가요? 아니요, 신용카드로. 아, 신용카드로? 그래서. 그렇죠. 신용카드를 쓰면 또 문자 메시지도 오고, 요즘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현재의 소득의 현황, 아니 지출의 현황, 소비의 트렌드, 그런 것도 다 알려주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역시 여기까지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정도니까 주로 여기 와서 다 들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안 들으셔도 될 분들인데 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이 시간, 지금 이거 녹화하는 데가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 옆에서는 시내이기 때문에 술 먹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쓸 돈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미리 정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쓸 돈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CMA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CMA 카드는 이제 증권사 가면 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입금이나 출금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정한 은행에서는 수수료가 없어요. 출금해도. 심지어는 은행을 여러 군데에서 수수료를 없게끔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체크 기능을 넣어달라고 하면 신용카드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있는 돈에서 빠져나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카드보다 조금 더 압박감, 지출은 어떤 압박이 약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압박이 없으면 지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압박에 내가 어느 정도만 적응을 해놓으면, 내가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딱 써야 된다고 압박이 딱 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매달 초부터 카운트다운 시작이 될 때 굉장히 어느 정도의 이제 적응이 되고,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웬만한 거는 뭐 걸어갈 수도 있고요. 웬만한 건 버스 탈 수도 있고, 웬만하면 소비를 좀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이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인데요. 봉투에다가 넣고 다니라고 말씀드려요. 그 현금 뽑아서. 이자도 안 붙죠, 봉투는. 근데 이자는 안 붙는데요. 사람에게 확실하게 내가 CMA에 있으면 이제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 나오죠. 모바일이나. 그럼 딱 찍혀 있으면 이거는 사이버머니 같아요. 느낌이 정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을 한번 뽑아보세요, 현금으로. 10,000원짜리면 두둑하죠. 이거를 내가 쓸 때마다 현금으로 쓰면 확실하게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자산 관리를 이제 관리를 해드릴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귀찮긴 해요. 100원짜리도 많아지고요. 그렇긴 한데 확실하게 내가 2만 원을 뽑았을 때 봉투에서, 그리고 내 집에 봉투를 다 갖고 다니진 않겠죠. 줄어드는 걸 보면 사람은 확실하게 그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없지만 이자보다 더 훌륭한 재테크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봉투에 넣고 다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통신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가족제 요금으로 한쪽으로 다 몰아갖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CMA 특성을 한번 봐볼까요? CMA 지금 계신 분들 다 있으신가요? CMA 통장은? CMA 같은 경우는 뭐 자유로운 입출금 할 수 있고, 금리는 이제 뭐 계속 떨어지고 있죠. 뭐 예전에는 2007년도 제가 이제 증권사 입사할 때는 그때 동양 CMA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때가 금리가 한 4%대 됐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1%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제 체크 기능을 넣어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나머지 뭐 투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체크카드랑 현금, 이것을 어떤 게 더 좋냐. 근데 마인드 컨트롤 잘 할 수 있으면 뭐 CMA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현금으로 정말 쓰시면 효과는 바로 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상담 사례입니다. 지출을 줄였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건 실제 사례고요. 변경 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득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소득이 보이죠. 위에가 소득이고요. 밑에가 이제 지출이죠. 소득을 구해보니까 본인 소득,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본인은 이제 알바를 하셨습니다. 알바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으셨고요.
남편이 이제 세후 350 정도. 300을 받는데, 아까 얘기했던 사례처럼 100만 원 정도가 이제 격달로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350을 잡아서 한 달에 소득이 450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가 450 받는지도 몰랐었대요. 평균을 낼지도 몰랐었는데, 그러면 450 버셨고요.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 남편 용돈 100만 원, 본인 용돈 50, 통신공과금이 많이 나왔어요. 50만 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 기타 생활비. 이게 왜 기타 생활비냐면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데 이 정도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체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지출을 제가 뵙고 하나하나를 따져드리면 본인도 모르는 기타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있고요. 보험료는 30만 원 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지출은 330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밑에 보면 450이 소득이고 지출이 330이기 때문에 저축 가능 금액은 120만 원인 거예요. 이거를 구해드리는데 이분도 내가 120이 저축 여력인지도 모르셨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호는 30에서 40% 정도 적금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지출을 한번 봐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 용돈이 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안 쓰는 거라서 남편 용돈을 줄이더라고요. 본인 용돈은 안 줄이신 것 같고요. 남편 용돈을 80만 원까지 줄여서 20만 원 세이브를 했고요. 통신공과금이 확실히 많이 나왔죠. 이분도 실감성은 느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본인이 망각하고 바꾸진 않아요. 근데 제3자인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어주니까 확실하게 액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신공과금 30만 원에 20만 원 빠져나가고 있고, 여기서는 이게 많았어요. 통신공과금에는 소액 결제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생활비, 보험료, 여기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보험료가 30만 원이나 있었기 때문에 보험을 제가 이제 보험 증권 분석을 해드렸더니 너무 과중하게 소득 대비해서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20만 원에 보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방법은 이따가 2교시 때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러게 보니까 어떻게 됐죠? 50만 원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축 가능 금액이 12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170만 원 갖고 어떻게 굴릴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출이 지금은 이제 50만 원 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응 기간이 있어요. 보통은 짧게는 뭐 한두 달, 길게는 뭐 반년 정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좀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월급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여유 금액이 계속 생기면서 그때는 지출을 더 줄이고 월급을 늘리고, 그러면 저축 가능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내가 틀만 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계속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근데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거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발생 가능한 일을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서 저축을 계속 늘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키긴 굉장히 힘들고, 지키고 나면 내가 통장에 꽂히는 그 재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차트로 한번 봐봤습니다. 소득은 바뀔 수가 없었죠. 근데 지출을 확실히 줄여줬기 때문에 표면 저축 여력은 늘어났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출 관리 시의 주의점은 첫 번째는 너무 무리하게 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키지 못하면 아예 안 하게 돼요. 근데 10만 원 줄여서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50만 원 줄이려다가 아예 안 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줄이는 게 낫고 6개월 뒤에 또 10만 원 줄이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정 규모만 줄이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줄이면 안 좋고요. 그 전에 쓰는 거에서 10%,
너무 이제 심각하다라고 하면 30%까지 줄이고 더 줄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돈 쓰는 재미를 많이 아셨을 거예요. 쓰는 재미 정말 짜릿하죠. 근데 돈 아끼는 재미와 통장에 꽂히는 재미는, 이 재미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세요. 근데 주위에서 그런 친구들 꼭 있죠. 밥 먹을 때도 뭐 누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이거 누가 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꼭 보면 악착 같은 애들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뭐 센스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돈을 통장에 꽂히는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이 재미를 빨리 들리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계부 앱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계부 앱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쓰면 나의 지출이 식비에 맞는지, 특히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면 이 SMS 문자가 오죠. 그걸 연동시켜 놓으면 앱에서 알아서 파리바게트에서 계속 나오고, 예를 들어서, 놀분에 부대찌개에서 왔다, 먹었다. 그럼 다 식비도 잡히고요. 그 다음 CJ, CGV에서 영화 봤다. 전부 문화생활비 잡히고요. 그런 거 딱딱딱 잡히다 보면, 교육비 얼마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출을 정확히 내가 꼼꼼하게, 수첩 갖고 다니면서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 앱을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계부 앱은 찾아보면 네이버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또 화면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렇게 카드랑 연관시켜 놓으면 카드께 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 달 최대 지출 카테고리는 여기서는 의료 건강이네요. 조금 아기가 있는지 아니면 연세가 있는지 제일 많이 쓰고, 의료 건강 169만 원, 온라인 쇼핑을 많이 쓰시네요. 그 다음에 50만 원, 외식 15만 원 잡히는 거예요. 간혹 이게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실생활하고는 좀 다르게. 그럴 때는 이제 미분류로 잡히는데, 이렇게 하면 최소한 내가 어디에 얼마 쓰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변경 전과 변경 후 지출을 줄여주면서 저축 가능 금액을 계속 올리는 거고요. 저축 여력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향후에 단계 때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에서 투자 쪽을 많이 하고 했었지만, 괜히 수익률 높고 낮은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축의 기간에 따라서 투자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을 보면 한 가지만 해요. 적금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금도 1년 만기로 하면 초단기로 되겠죠. 단기나 초단기. 이런 것들을 초단기 같은 CMA에서 적금, 중기면 이제 펀드 같은 3년에서 5년, 또 은퇴나 그런 것들은 길죠. 20년, 30년 뒤에 이르는데 그런 것들도 초단기에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양화를 시켜놓으면 초단기나 단기는 안전하게, 또 중기, 장기는 내가 한 번쯤 이런 거는 내 노후 대비이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식형이나 아니면 원자재, 금,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번 시간에 얘기하기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은 저축을 할 때 가능 금액을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그 저축의 금액,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400만 원 번데 200만 원 쓰면 200만 원 남는데, 이 중에서 50만 원은 은퇴, 50만 원은 내 집 마련, 100만 원은 내가 지금 20대니까 5년 뒤에 결혼자금, 그런 쪽으로 계속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을 보면 기대 수익에 따라서 그냥 은행이나 그런 데 넣었을 때는 2.7%, 지금은 2.7%는 안 되죠. 이거는 조금 이제 자료가 좀 됐기 때문에 2.7%인데, 이제 조금 분산 투자를 하면서 5.8%까지 늘렸을 경우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5억 8천을 만약 했다 하면 어떤 거는 이제 14억까지도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하나 이해하시고요. 각 수익률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3%일 때는 4억 3천을 모을 수가 있는데 8%일 경우는 8억 7천까지 모을 수가 있고요. 10% 넘었을 때는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는 이제 저축 관리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서는 내가 얼마를 버는지 먼저 아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얼마를 쓰는지를 정확히 규정을 하는 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과는. 그래도 정해야 됩니다. 왜냐? 저축 가능 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축 가능 금액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축 가능 금액을 구하는 순간 내가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 되죠. 그러면 결과는 틀릴망정 다음 달부터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월급 관리와 지출 관리, 또한 그걸 통한 저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짝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